그들은 의식을 가질 때까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 의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20세기 책 중 가디언의 안 읽어도 읽은 척하는 책 1위를 차지한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1984의 세계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와 이스트아시아라는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인공인 39살의 윈스턴은 오세아니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당은 인간이 갖는 모든 감정과 기억을 말살시킨 개인적 가치가 사라진 세계로 그곳 사람들은 당에 대한 복종과 두려움, 공포만을 갖도록 감시하며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제1부 맑고 쌀쌀한 4월에 시계종이 13번 울릴 때 39살인 윈스턴 스미스는 승리 맨션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어 7층까지 계단으로 올랐습니다. 발목 정맥류로 몇 번이나 쉬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그를 층마다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노려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검은 수염을 가진 얼굴 아래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직장과 가정에는 텔레스크린이라는 거울처럼 생긴 화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은 국민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당의 선동 메시지도 끊임없이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마주하게 될 때는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표정을 하는데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움푹 들어간 곳에서 크림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당원은 일반 상점에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그는 고물상에서 40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트를 발견하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당원은 혼자 사색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는 일기를 쓰면서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인민의 적인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는데 골드스타인은 오래전 빅브라더와 거의 맞먹는 지위를 누리다 탈출한 뒤 종적을 감춘 반동분자였습니다. 그 후 일어난 모든 반당죄는 그의 사주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 그는 빅브라더와 당의 독재를 비난하고 유라시아와의 평화협정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보고 고함을 질렀지만 골드스타인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는 비밀 군대의 사령관이며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형제단이라는 지하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이분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되기 때문인데 윈스턴의 증오는 어느 순간부터 골드스타인이 아니라 정반대인 빅브라더와 당 사상경찰 쪽으로 향했습니다. 윈스턴은 증오 대상이 골드스타인을 향해 욕을 해대는 검은 머리 여자로 바뀌었는데 그녀는 젊고 아름다우며 섹스에 무관심해 그녀를 강간해 절정에 오른 순간에 목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에 빅브라더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빅브라더를 반복해서 외칠 때 윈스턴이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윈스턴은 그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곧 지성의 눈빛은 사라져버렸는데 윈스턴은 무의식 중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는 글로 반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윈스턴은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는데 사무실 벽에 있는 3개의 구멍 중 쓰레기를 버리는 구멍이 기억통으로 종이를 보았지만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부분 신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뒤에 붙여있는 번호를 돌려서 타임스에 해당 호를 요청해 압축 전송관으로 나온 것을 읽었는데 윈스턴의 읽은 내용에 수치상 차이가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금발의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캐서린과는 아이가 없어 별거 중인데 당은 포롤에겐 예의지만 당원들의 성본능을 말살시키려 섹스는 쾌락을 위해서는 금지되고 임신 목적으로만 해야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머리가 텅 빈 여자라 쾌락을 위한 성행위는 반역이라며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아이를 갖기 위한 섹스만 하려 했는데 아이가 생기기 않자 그만두는데 그녀도 동의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윈스턴은 일기장에 희망이 있다면 오세아니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프롤들에게만 있다. 그들만이 당을 파괴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썼습니다.
혁명 전까지 자본가들에 의해 짓밟히며 굶주리던 그들을 당이 해방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은 프롤들이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존재로 보고 초원에 방목하는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섹스에 대한 잣대도 그들에게는 제한이 없고 이혼, 난잡한 성행위도 허용되는데 당의 슬로건에 따르면 노동자와 동물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상점에서 나올 때 창작국의 검은 머리 여자를 보고 윈스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못 알아본 것처럼 재빨리 지나가면서 그를 미행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 따라가 해치울까 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체포당하느니 자살하는 것이 상책으로 처형당하는 것보다 고문을 견딜 수 없는데 오브라이언이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것이라 했는데 어둠이 없는 곳은 상상 속의 세계일 것입니다. 제2부 라훌이 지난 아침 사무실 복도에서 검은 머리의 여자와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마룻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러 본능적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가 준 쪽지를 몰래 펴보았더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멋없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파멸을 부를지도 모를 그 종이 쪽지를 기억통 속에 던져 넣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이 글로 그는 살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고 어떻게 그 여자와 미래를 갖느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벌거벗은 육체를 떠올렸는데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며칠 동안 시도한 끝에 그 여자의 앞에 앉았는데 19시에 승리광장 기념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월 2일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시골 숲으로 갔는데 텔레스크린은 없지만 그 대신 목소리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블루벨꽃이 피어 있어 그것으로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미행한 사람이 있었나 했는데 그 여자였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덤불을 헤치고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엉덩이 곡선이 드러난 그녀의 발랄하고 날씬한 허리를 보며 작은 나무들로 에워싸고 있는 곳에 갔는데 그녀는 이곳엔 마이크가 없다고 했습니다. 윈스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생긴 남자인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좋으냐고 물으니 그녀는 좋다고 했고 윈스턴은 39세, 유부남,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고 의치도 5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했고 둘은 꼭 껴안았는데 그는 크고 붉은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그녀를 눕히고 안았으나 그녀는 싱싱하고 아름답지만 오랜 세월 여자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욕정이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쪽지를 건네기 전에 자길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물었는데 윈스턴은 사상경찰과 관련 있다고 보아 강간한 다음 죽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암시장에서 구한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나는 초콜릿을 줬는데 윈스턴이 10년 이상 늙은 자기에게 매력을 느꼈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내부 당원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팔에 감긴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그녀의 육체가 녹아드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숨결은 거칠고 급해졌으며 그녀는 옷을 벗어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녀의 육체가 하얗게 빛났는데 그는 이런 것을 해봤냐고 묻자 그녀는 수백 번 아니 수십 번은 해봤다고 했지만 내부 당원하고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윈스턴은 그녀에게 관계한 남자가 많을수록 당신을 더욱 사랑할 거라고 했는데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동물적 본능이야말로 당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눕혀 욕망을 풀고 그녀와 함께 골아떨어졌는데 섹스는 사랑의 행위이기 전에 당에 일격을 가하는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성적 욕구 역시 금기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두 사람은 이후에도 당과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남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줄리아는 26살이고 30명의 여자들과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창작국에서 소설을 생산하는 제작기를 담당하고 있고 값싼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에게 아내 캐서린이 섹스를 하는 동안 어떤 자세로 그를 밀쳐내는지 설명했는데 임신이 아닌 쾌락을 위한 섹스를 거부하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와 섹스를 하기 위하여 체링턴시의 상점 위층에 초라한 방을 몇 달러를 주고 얻었는데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없어서 안 될 존재이지만 섹스에 대한 부담 없이 둘만의 장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체링턴 씨 상점의 위층 방에 오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창문을 열고 옷을 벗어 내팽개친 뒤 섹스를 했습니다. 윈스턴은 술을 마시던 버릇이 사라져 살이 올랐고 적는 유성부양이 났고 기침도 멎었는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절망적인 유격에 매달렸습니다. 캐서린이 죽으면 묘안을 짜내 결혼할 수 있고 모든 게 불가능하면 동반 자살을 하거나 신분을 바꾸고 노동자가 되어 숨어 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한테 가서 자신은 당의 적이라고 밝혀 그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는데 윈스턴이 청사복도를 걷고 있을 때 오브라이언이 정중한 태도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윈스턴이 기록국에서 신어사전 구판을 사용하니 제시권을 주겠다며 주소를 써주자 윈스턴은 주소를 외우고 기억통 속에 넣었는데 오브라이언이 말하려고 한 것은 만나려면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윈스턴이 10살이나 12살쯤 무렵 아버지가 사라지자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과 같았는데 먹을 걸 더 달라고 졸라대는 그에게 어머니는 어린 누이 동생이 아프니까 먹여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식을 강탈해 먹었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사라졌으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는 줄리아에게 어머니가 사라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윈스턴은 헤어지지 않으면 체포되어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고문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백보다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게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신의 노력 끝에 오브라이언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착했는데 둘이 함께 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오브라이언이 정치적 공모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오브라이언은 텔레스크린을 걷고 줄리아와 윈스턴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윈스턴은 그가 당을 전복시키려는 비밀단체와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들도 영사의 강령을 믿지 않는 사상범이고 간통자로 운명을 그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들에게 당을 전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담은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윈스턴과 줄리아는 미회를 갔다가 검은 제복을 입은 당원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윈스턴은 줄리아가 오자 함께 침대 속으로 들어가 줄리아에게 오브라이언이 준 책을 읽어주었는데 줄리아가 자고 있어 일기를 마쳤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에게 있다. 윈스턴은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도 알 수 있었는데 노동자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윈스턴이 줄리아의 탄력 있는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그림 액자가 떨어지며 그 속에서 텔레스크린이 나타나 명령이 내릴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고 한 사내가 줄리아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후려쳤고 체링턴 씨가 들어와 윈스턴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봤습니다. 제3부 그들은 서로 다른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윈스턴은 감옥에서 간수들의 가혹한 폭행과 고문에 시달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고문으로 얼마나 많은 매를 오랫동안 맞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는데 그는 공포에 질려 간수들이 때리기도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진짜든 가짜든 죄를 자백하곤 했습니다. 매질에 이어 신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어물거릴 때마다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간수들한테 넘기겠다고 위협했고 윈스턴의 입과 손은 그들의 요구대로 말하고 서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고위 당원 암살, 불온 문서, 배포, 공금 횡령, 군사기밀 누설, 파워, 이스트아시아의 간첩, 독실한 신자, 자본주의 찬양, 성도 착자, 심지어 아내 살인, 골드스타인과 친분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자백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줄리아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사실 사상 경찰의 리더였던 오브라이언을 만나 또 다른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브라이언은 당의 목표는 반역자들에 대한 숙청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장악해 당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새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엇이든 다 진실인데 윈스턴은 그걸 의심했다고 했는데 오브라이언은 손가락 4개를 펴고 당이 5개라고 하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윈스턴이 4개라고 하자 그가 다이얼을 올렸고 윈스턴은 신음이 터져나오며 의식을 잃었는데 다시 깨어난 윈스턴이 고통 속에서도 4개라고 하자 바늘이 70에서 80, 90까지 올랐습니다.
오브라이언이 흰 가운을 입은 사내를 불렀는데 윈스턴은 머리 뒤로 묵직한 기계 장치가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고 오브라이언이 사내에게 3,000이라고 말하자 폭발이 일어난 후 불빛이 일었습니다. 윈스턴은 맥이 풀리며 완전히 뻗었는데 오브라이언이 엄지손가락을 감춘 채 손가락 5개로 보이냐고 묻자 윈스턴은 분명히 5개로 보여서 내라고 했고 오브라이언은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윈스턴이 줄리아에 대해 묻자 오브라이언은 그렇게 빨리 그를 배신하고 자기 편이 될지 몰랐다고 했으며 윈스턴이 빅브라더가 존재하냐고 묻자 오브라이언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단은 존재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주삿바늘이 윈스턴의 팔에 꽂히자 윈스턴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윈스턴은 공포와 증오와 잔인성 위에 문명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붕괴될 거라고 했는데 오브라이언은 천만에라며 당은 불사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마지막 인간이라며 이제부터 자네의 진면목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옷을 벗게 하고 삼면 거울을 바라보게 하자 때에 절어 잿빛 낀 해골 같은 물체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몰골이 자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얼굴은 절망에 빠진 죄수의 몰골이었고 끔찍한 외모는 60살 노인의 몸뚱이 같았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체중은 25kg이 줄었고 머리카락과 이들이 빠져 추한 모습이라며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윈스턴이 고문의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모든 사람들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윈스턴이 줄리아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윈스턴이 알고 있는 그녀의 습성, 성격, 과거 생활, 주고받은 말, 간통 행위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당은 윈스턴을 보살펴주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당의 권력에 저항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모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의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며 고문하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윈스턴은 평소 쥐를 가장 무서워했는데 오브라이언이 그의 얼굴 앞에 쥐가 들어있는 상자를 흔들어 대자 윈스턴은 공포에 못 이겨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줄리아에게 하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줄리아를 마음에서부터 배반한 것인데 윈스턴은 그렇게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그는 다시 직장도 얻고 돈을 벌며 매일 카페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스크린에 실시간 속보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석방 후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줄리아를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인파 속에서 말없이 헤어집니다. 이후 그는 카페에서 텔레스크린에서 송출하는 승전 소식을 들으며 마침내 자신이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소설은 막을 내리는데 아래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그럼 1984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현재와 흡사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다르다면 그가 겪은 공경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외부로 나타난 기록이 없을 때는 자기 생애의 윤곽마저 흐릿해지는 것이다. 있었다고 기억은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들은 의식을 가질 때까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 의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끝없는 변경 과정은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정기간 행물, 팸플릿, 포스터, 전단지, 영화, 음악, 만화, 사진 등 조금이라도 정치적, 사상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문학이든 기록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거의 매 순간 과거는 현재가 되었다. 신어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고의 폭을 줄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상 범죄를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 거라네. 이단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궁핍한 상태라야 소수 특권층의 중대성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집단 간의 구분이 더 과장되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문명의 대가였다. 대중이란 결코 스스로 봉기할 수 없으며
단지 압박을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봉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교해볼 기준이 없는 한 자신들이 압박당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오세아니아에는 법이 없다. 발각되면 틀림없이 사형을 당하는 사상이나 행동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이중 사고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갖게 하는,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당의 지식층은 자신들의 기억을 어느 방향으로 변경시켜야 할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현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중사고의 작용으로 현실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무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중사고는 영사의 핵심이다. 모든 것은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과거는 지워졌고 지워졌다는 사실마저 잊혀져 허위가 진실이 되어버렸다. 빨리 발음할 수 있으면서 화자의 마음에 최소한의 연상을 일으키는 명백한 의미를 가진 짧은 단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범위가 줄면 줄수록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이 줄기 때문에. 굴종은 자유이다라는 모순이 당의 이념으로 결정되면 사람들은 진실과 허위를 식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잉여 소비재를 소비시키고 계층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심리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의 계급 특권이라는 것을 상대로 투쟁하도록 훈련을 받은 지난 시대의 사회주의자들은 세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영구히 과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세습 귀족 사회는 늘 단명한 반면 가톨릭교회 같은 인명체제는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레베카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레이첼에 이어 소설의 뒷이야기와 작가 소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984의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4 1984는 기술 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당원이 사는 집에는 텔레스크린이라고 부르는 텔레비전과 비슷하게 방송에 사용하지만 수신과 송출이 동시에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텔레스크린은 함부로 끌 수 없고 소리만 조금 낮출 수 있는데 고급 당원은 하루 30분 정도는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원이 아닌 하층 노동자인 프롤들은 텔레스크린의 감시는 겪지 않지만 국가의 우민화 정책이 성공해 만화경 같은 기계로 쓰는 소설과 노래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들 중에서 똑똑하거나 반항적이라고 간주된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당하는데 당의 통치방침 중에서 노동자와 동물은 자유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빅브라더는 벽보로 붙어있고 방송에서 꼭 등장하지만 빅브라더가 실제 모습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후반부에 애정부에 갇힌 윈스턴에게 신문자인 오브라이언이 개인은 유한하나 국가는 불멸이라고 한 말에서 빅브라더는 특정 개인보다는 지도계층 또는 지도계층의 아이콘으로 인식됩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체제의 반역자 골드스타인이 썼다는 책과 체제의 반기를 들었다는 지하조직 형제단도 오브라이언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윈스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프롤 노인인 체링턴의 정체도 윈스턴을 몰래 은신처의 텔레스크린으로 감시하던 사상경찰이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빅브라더가 통치하기 전의 세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이 숙청했고 윈스턴은 어렸을 적의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마저도 주인공 스스로 정확한지 의문을 갖습니다. 오웰은 주인공의 상상을 등장시키면서 암시도 여러 번 했는데 꿈속에서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우린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것이오라고 말한 것은 애정부의 공훈시를 암시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결말부 때문에 대충 읽은 독자들은 주인공이 감옥 복도에서 총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햇빛 속을 걷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무장한 간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총알이 그의 머리에 박혔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총살을 당한 것으로 오해받지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총살당하는 것을 상상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총을 맞았다는 상상은 자신의 반항적인 내면이 거세되었다는 뜻으로 어찌 보면 총살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내용으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뇌임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로 끝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일품인데 모진 고문과 세뇌, 그리고 죄중단 훈련과 이중사고를 통해 윈스턴은 마침내 당의 강령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모조리 말살당하고 당이 바라는 인간성으로 채워지는데 이는 윈스턴의 자아를 당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합축한 묘사입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과 1984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소설가인데 오웰은 필명이며 본명은 에릭 블레어로 1903년 인도 벵골에서 영국인 흑급 관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조지 오웰은 영국에 돌아와 명문 이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1922년 인도 제국 경찰로 미얀마에 갔으나 식민지 경찰관의 역할에 회의를 느껴 꿈이었던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유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 제국 지배에 대한 혐오감, 소외 계층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인간 내면의 강렬한 감정, 지독한 증오심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정치적 색채를 띤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주의를 혐오한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러 갔다 공화국 의용군으로 참전하기도 했는데 당시를 그린 것이 그의 첫 작품인 카탈루냐 찬가입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했으며 문학 비평가이지만 지식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도 잔혹함과 거짓, 위선적인 말 등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결핵으로 여러 번 입원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했으며 1950년 1월 21일 런던의 병원에서 죽었는데 대표작으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사자와 일각소, 동물농장, 영국 사람들 1984 등이 있습니다. 그대 없이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나 자신의 일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대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이랍니다. 클라우디아 앤드리에르 그랜디. 그대가 이 세상에 없다면